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간밤에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게 아마 확인됐던 걸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정치자금법만 지금 영장 청구가 됐지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지, 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대통령 임기가 이제 겨우 임기 반환점을 지났지만 지금 대통령 본인 또 영부인 리스크 때문에 시국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벌써부터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자, 바로 그 집회 현장에서 터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경찰, 시위 참석자들한테 과잉 진압을 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 좀 해주시려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자, 의원님, 지금 좀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부상 입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팔 깁스 하시네요. 지금 집회 현장에 가셔서 경찰하고 그 시위자 중재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치게 된 겁니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민주노총에서 네. 진행된 한국노동자대회, 이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대회입니다. 1년에 네. 해마다 한 번씩 있는 대회인데, 그때 처음부터 무장 병력이 다수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게 위압적인 상황이라 좀 잘못하다 보면은 충돌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대회 중에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제가 달려갔고, 거기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좀 과잉 진압이 진행되면서 저까지 다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다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제가 기동대원들 같은 경우는 예.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먼저 그 기동대장을 찾아가지고 제가 협의 요청을 했었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밝히고 아하. 그 현장 부딪히는 현장에서 제가 예. 중간에 서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압하지 말아달라. 중재하러 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신분 밝히고 입법기관, 예. 최고의 입법기관 국회의원이고 중재하러 갔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건데, 네. 이 경찰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집회도 많이 가셨으니까 어떤 점이 달랐었습니까? 그 이전의 집회에서는 대부분의 폴리스 라인,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렇죠. 요원처럼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실제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랬었는데, 그날은 현장에 진입하는 데부터 통제가 시작되고 무장 병력이 다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6,000명 정도. 경력 자체가 16,000명이 왔다고요. 예, 네. 그것도 전국에 있는 기동대를 다 다 모아가지고 강압적으로 집회 현장을 고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늘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하. 그래서 언제든지 충돌이 벌어질 것 같으면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규모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좀 과잉적인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법 집행이고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당연한
당연하게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원래 매우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경찰 병력이 진압 병력으로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회도 원래 4시에 대회가 시작되기로 돼 있었는데 네. 4시 20분이나 되어서야 겨우 대회가 진행될 정도였고 대회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써 물리적으로 네. 차선 확보를 위해서 그 도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해산 명령을 벌써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뭐 여러 집회들도 있고 사실은 예전 뭐 8, 90년대도 아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아니고 네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 물리력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렸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들리긴 한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예. 물대포로 사망한 이후에 사실 평화 집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집회 참여자도 그렇고 경찰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촛불 집회 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초기에는 그때도 차벽이 있었지만 네. 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저히 줄었었고 네. 심지어 그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도 네. 이렇게 무장 병력이 총 출동해가지고 처음부터 진압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그때가 최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도도 저 안 돼서 이게 이런 보도가 왜 나왔나 싶었는데 이거 추후 이 조치 이런 거 문제 재발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이 물리적인 사태가 네. 공안 정국을 시도하려고 하는 좀 그런 점이 엿보였다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제가 이제 부상당한 것을 떠나서 네. 어떤 공권력으로 인해서도 국민들이나 집회 참여자들이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되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향후에 있을 대규모 집회에 국회 차원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심지어는 이 무장 병력이 이번에도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예. 평화의 라인을 좀 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아니 뭐 요청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나가셨는데 국회의원 밀어가지고 지금 갈비뼈 다치고 발 다치고 다 다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행정안전위에서도 이제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네. 경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조처를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려고 함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도 별도의 조치 계획 중인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네. 당시 상황이 다른 노동자들도 그다음에 경찰들도 서로 충돌 때문에 다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응급실에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조진호 청장이랑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휘부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발 고소 조치까지 하시겠다. 자, 한편 경찰 민주노총 집행부 상대로 내사를 진행했고 또 검찰도 민노총의 조합원들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뭐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 불법 점검 뭐 이런 식으로 시위 집회 관련해서 지금 네, 맞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네요. 예.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할 정도로 좀 완강하게 집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것을 계획적인 폭력 집회로 몰아가기 위해서 네. 더 강압적으로 지금 수사와 조사까지 진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어쩌면 분위기를 유도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기동병력이 많이 가 있고 그러고서 딱 부딪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딪혔으니까 너희들 범죄다,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경찰이 또 수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요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공안정국을 조성할 예전에요. 때 이런 그렇죠? 방식을 똑같잖아요. 그대로 활용했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나 뭐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기억해 보면 그렇게 분위기를 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와서 자꾸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네. 지금 분노한 민심이 모여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기동작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뭐 이명박 때 그 산성 명박 네네. 산성을 명박 산성 표현했었죠. 그 똑같은 것들, 물대포 쏘고 네네. 그런 거 하고 똑같이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뭐 범죄를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의 한 대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하다가 학교하고 충돌해서 경찰에 연행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데 이건 네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경대 학생들이 부경대학교 부산에 부산에 있는 부경대 학생들이 퇴진 국민투표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실제 국민투표가 아니라 이러한 여론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형식인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내에 경찰들을 진입시켜 제압한 사건입니다. 80년대입니까? 예, 그때 이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학교에 대규모 병력이 들어온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의하는 행동조차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자마자 바로 경찰들이 투입돼서 연행해간 그런 사건입니다. 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을 감금하고 경찰 불러가지고 연행했다. 이게 진짜 지금 말씀대로 네네. 전두환, 그렇죠. 박정희 예예. 그때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학내 사찰, 네네. 학내 진입.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권 홍성이 오래 길어진다거나 그다음에 물리적인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경찰력이 투입돼서 상황이 종료될 이런 상황의 핑계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화적으로 그런 투표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 총장실에 가서 항의하고 있는데 그 연좌 홍성장을 가서 바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감금한 다음에 경찰 불러서 경찰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야,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 이 보도를 다 못해서 이런 게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 네, 등등 다른 워낙 큰 사건들이 일들이 너무 너무 커서 많으니까. 이 분위기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뭐 직접 이런 현장에 많이 가시니까 네. 이 현장에서 느낀 윤석열 정권, 이 정권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기는 어려울 거고 네, 너무 많아서.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무능무도하고 폭력적인 정권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 위반이 컸고 네. 이에 따라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지금 공안정국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도 이제 정권 퇴진 네. 관련된 뭐 운동이나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탄핵 주도 퇴진 주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돼야지 네.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뭐 좀 절박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가야 되고 네. 국회에서는 탄핵과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치인들이 나서는 이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막 가셨을 것 같은데 특검법 네네. 가셔서 네, 당연히 표결하신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회의가 앞으로 28일 날 아마 될 것 같은데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재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정치 집단이고 정부면은 네. 이 정도 되면은 합리적인 판단들이 이 표결에서도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은 공범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뭐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탈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자기 정치를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오히려 중간지대에 있는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의 그 사람들이 의원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란을 일으킨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 뭐 국회 또 의장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겉으로든 내심으로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죠. 당연히 느끼겠죠. 예, 예, 국민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네네.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내부적으로 엮여 있는 거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지보다는 그런 분위기도 그런 좀 분위기 엿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믿음이 별로 안 간다 이렇게 네, 저는 자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권을 네. 만든 하나의 공범이고 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대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네. 사실은 둘 다 살기 위해서 한동훈의 해법을 관철시키고 근데 이렇게 싶은데 막 인상 쓰면서 막 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보기에는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속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데 뭔가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얘기하려면 살기 못하게 위한 막고.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둘 다 산다. 이 이야기를 은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둘만의 얘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이렇게 넘을 듯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숙이고 가는 것은 더 이상의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자 집회도 계속 아마 뭐 내일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민주당 야권 집회도 있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또 의원님이 직접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저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광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들이 폭력 집회를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평화 집회를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네,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고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분노스럽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그다음에 가족들도 평화광장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를 시켜달라고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더라도 우리의 네. 집회 방식은 평화롭게 할 것이다.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또 이 예전에 보면 막 맞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날도 정광훈 있었습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거기에는 무장병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자극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를 완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촛불 집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촛불 질 때 아무런 일 없이 그 많은 날이 네. 지나갔기 때문에 정권 퇴진이 되고 탄핵되고 됐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퇴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계획도 사실 좀 사회민주당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야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하는 촛불혁명을 만들면 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광장에 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바꿔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런 박근혜 실망들이 있습니다. 2016년 때 그때 예, 그렇게 예. 나왔는데도 또 이래 됐다. 다시 이 또 윤석열 말씀이시죠? 정권이 아. 들어서는 걸 보고 그런 실망감이 있어서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도 저희가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핵시키고 조기 종식시키는 데 머무르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약속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회 대개혁 경로와 비전을 함께 보여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꼭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힘을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번 더 진일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돌아오서는 안 된다. 예. 그 역할을 좀 사회민주당에서도 해주겠다. 예,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등 진보 야당들이 함께 정말로 국민들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는 대한민국 좀 더 이 불평등 사회를 바꾸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국민들이 안 나가겠습니다.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예.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외쳤던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22대 총선은 더
더 이상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그 민주주의지만 지금 22대 국회에서 야권에 다수의 의석을 준 것은 21대 국회처럼 무력하게 움직이지 말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권을 퇴진시켜라.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예.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배포의 촉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관심을 가졌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배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해야 되겠죠. 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서 북한강에 유기했던 현역 소령이죠. 육군 군장교 양광준 신상 정보 공개됐는데 사실은 7일 날 원래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반발해서 늦어졌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재판에서 안 된다. 공개해라 결정 났습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네. 오히려 범인들의 신상 공개를 막는 그런 제도로 작용하는 게 좀 안타깝고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됐어야 되는 거고 돼야 되죠. 예.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군인 신분으로서는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군인들은 군형법 쪽으로 네. 그쪽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배프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사가 허술하다. 신상정보 공개도 그렇고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지적을 계속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은 네.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사실 아직도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하. 왜냐하면 심각하게 그 군 보안이 요구되는 그 부대 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인을 하고 또 시신을 그대로 놨대요. 옷으로 덮어놨대요, 그냥. 그렇죠. 그걸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 그 공사장이란 데도 실제는 지금은 그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양광준의 진술대로만 이렇게 이 수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고. 그게 안타깝다. 예. 왜냐하면 다른 증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틀 수사하고 현장 검증해 버렸어요. 조금 그 느낌이 너무 빨리 그냥 후다다닥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기 부분인데 네. 경찰이 발표한 동기는 내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양광준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는 잔혹하게 살해당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없잖아요. 단계로. 이 내연 관계인지 스토킹인지 예.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됐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입장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음흠. 만약에 일방적으로 스토킹 살인 이게 예를 들면 물론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귀고 헤어졌어. 그런데 이 양광준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냥 그럼 피해자는 상간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되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냥 그 양광준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이거를 동기를 밝히려고 할까요? 아니 뭐 밝힐 더 안 밝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기를 밝히게 되면은 다른 어떤 관련이 혹시라도 드러나게 되면 네. 이게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거고 만약에 부대의 상하급자 관계 물론 군무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관계에서 했다고 하면 직속 상관들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 신상 정보 공개부터. 예. 저 베프님께서 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양광준이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뭐 차이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특징 때문에 소시오패스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무감한 사람, 아하. 감정이 없거나 감정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네.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풍부합니다. 감정이 있는데. 근데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하.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의 교제폭력 살인이나 스토커들은 소시오패스에 훨씬 더 가깝고 지금 이 경우도 양광준이 육사에서 그 잘 나가는 범인 그 인물이었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것이 매우 민감한 그 소위 말하는 대북 심리전 같은 거에 관련된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위, 리더십 다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적 살인범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뭐 이제 일단 신상 정보 공개됐고 하니까 저는 신상 정보 공개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또 제보도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예, 뭐 예. 그게 이번에 한해서만 된다고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또 수사의 전개점들을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자, 어제 이 또 한 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중상을 입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동아. 어떤 34살 사건입니까? 서동합니다. 네, 서동아.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에 이제 교제를 좀 한 넉 달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어졌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스토킹을 했고요. 네. 근데 스토킹 혐의로 이제 신고가 됐는데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경찰도 신변 보호 조치를 했고 문제는 이 다 했는데도 살인을 못 막았어요. 그게 좀 놀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대로 이게 접근 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뭐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막습니까 이거를? 지금의 스토킹 방지법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죠. 왜냐하면은 예. 스마트워치를 준다 한들 이 범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사실은 출동하는 것보다 칼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한테 뭔가 조치하는 것보다 가해자를 어떻게 좀 뭐 흔히 이제 뭐 일정 정도 접근 금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게 인권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저도 공감하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가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여기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 스마트워치 눌러라.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기습해버리고 습격해버리면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뭐 며칠 전에도 그랬고 뭐 서울 쪽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경찰한테 경고도 받고 접근 금지도 다 받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숨어 있다가
바로 기습하는데 이거 못 막아요. 이거 못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안이 예. 가해자를 일정 정도 구금하는 아니면 어떤 뭐 보호시설에 가는 이런 것이 하지 않을까라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문제가 인권의 문제. 인권 문제 나오겠죠. 예, 그럼 예. 그리고 또 어디에 가두느냐. 예. 글쎄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두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요. 범죄를 뭐 지금 저질렀던 것도 네. 아니고 그 구속될 만한 그렇죠. 뭐 스마트 이 뭐지 발목 예, 발찌. 전자발찌를 예. 채우기도 뭐 하고. 근데 전자발찌 채워도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요. 막을 수도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정도나 3주 정도는 구금할 수 있게 아니면 그러면서 강하게 심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예, 예. 또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양광준도 그렇고 서동화도 예. 그렇고 신상 정보 부분입니다. 예. 심의위원회 통해서 뭐 공개가 되긴 됐는데 신상 정보 공개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죄를 따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들한테 일정 정도 활동의 제약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이런 거죠. 어차피 양광준은 뭐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이 나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죄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서동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신상 공개가 이전에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클레어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접근하는 단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약간 보면 신상 정보 공개 부분이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많은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인권이 뭐 네. 약한 나라가 아닌데 미국에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대다수 법이 네. 그냥 사실은 범죄만 저질러도 공개를 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의 머그샷이 네, 아, 트럼프 바로 나오잖아요. 빌 게이츠 머그샷이 나옵니다. 다 바로 나옵니다. 그럼 뭐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거 갖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랬죠.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법조인 부부가 괌에 가가지고 맞아요. 예. 약간의 그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미국에서 봤을 때 예. 큰 사건이 있지만, 그래서 얼굴이 공개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신상 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동아 같은 경우서 정보 공개하면 못해요.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근데 스토커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습니다. 예. 하면 네. 아니 그 사람의 인권도 있지만 네. 그건 다시 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3, 4일에 한 명씩 교제 폭력으로 지금 살해당하고 살해당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약 사건인데 조금 좀 독특합니다. 해외에서 자신이 마약을 했다라고 SNS 글을 올렸고 나중에 귀국을 또 했고 대사관에 뭐 도움을 요청했던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뭐 모델이라고 하나요? 김나정 씨. 이분 얘긴데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사람을? 아나운서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방송 또 모델 같은 걸 네.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막 저는 YTN 방송을 네. 좀 많이 했던 거 기억이 저는 잘 기억은 안 네. 납니다. 얼굴은 딱 떠오르는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탁재훈 씨가 하는 예. 녹박구라는 유튜브에 아. 아마 나오셔갖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유명해진 것 이제. 같은데 예. 문제는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네. 본인이 지금 SNS 글을 하다가 본인이 마약을 스스로 신고한 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독특- 있습니다. 아, 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실 의심하는 건 필리핀을 마약하러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러 간 게 이제 누구의 꼬임을 받았건 아니면 뭐 마약 국내에서 하면 잡히니까 걸리니까. 외국의 그런 어떤 마약 여행 같은 경우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마약을 하면은 자기 통제가 안 되죠. 음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경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하고 마약 방송을 한 거죠. 그런 경우도 마약 있고, 방송을 한 거예요? 이거 이 사람도 마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공포가 오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올린 거죠. 네. 야, 근데 그래서 이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보 같은 저 마약쟁이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 있는 겁니까? 예.
이 처음에 이 김나정 씨가 이런 글을 쓰니까 뭔가 해킹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많은 분들이 예, 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돼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마약했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아무리 마약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그 잘못해서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약 사건을 좀 하다 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약을 또 필로폰 같은 거를 좀 다수 투약하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의심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걸리는 거는 뭘 사다가 아니면 투약하다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이게 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진술을 통해서 네. 걸려요. 네. 같이 했던 사람 누구랑 같이 했다, 누가 했다 하더라. 왜냐하면 마약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수사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렇죠. 구형을 줄여주거든요. 아니면은 또 빼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합니다. 예, 많이 그러기도 많이 하죠. 얘기를 예. 해주면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게 같이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죠. 예. 구속되거나 마약 때문에 걸려 들어가면 나도 걸릴 거라는 의심, 불안감들이 사실은 많은 예.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나정 씨가 조금 특이하긴 한 것 같은데 특이하죠. 스스로 이제 그런 의심을 가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던 아까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례가 네. 이제 위너의 남태현 씨하고 아하. 서민재라는 사람이 그 관계였죠. 아하. 서민재라는 사람이 저도 서민재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트 네. 시그널에 출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이 남태현하고 찍은 뭐 그걸 올리면서 네 남태현도 필로폰 했다. 음흠. 그러니까 그 소위 고발을 한 거죠. 자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남태현이라는 사람은 뭐야 이게 막 이런 상황이 돼갖고 네. 결국은 이 남태현도 서민재도 결국은 이제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의 어떤 심각성도 문제지만 마약을 이렇게 했을 때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지 않고요. 혼자 같이 하고 한 명이 걸리면 한 명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이 네. 마약에 대한 아니면 뭐 셀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마약에 대한 감성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돈 벌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마약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마약에 대한 감성이 다시 높아져야 되는데 예. 너무 쉽게 마약을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이게 뭡니까? 지금 뭐 김나정 씨가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아나운서 출신의 네.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연예계의 마약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느는데 네. 뭐 잠깐 자숙했다고 하고 금방 나와요. 음. 이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고등 래퍼 출신의 그 윤병호라는 사람도 네. 처벌받고 사실 좀 뭐 금방 나오고 나왔고.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여러 그 연예인들이 너무 쉽게 마약을 하고 스스로 고쳤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하다가 또 마약 또 해요.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뭐 상당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이걸 단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 얘기를 좀 드리면 몇 년간을 이제 필로폰을 하다가 정말 몇 년간을 끊어서 산에 있었대요. 제가 사건 관련된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또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5년을 그렇게 끊고 산에 있었는데 같이 예전에 했던 사람이 한번 놀러 왔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가져왔구나. 주사위를 하나 옆에 딱 끝내는 순간 다시 맞았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려워요 끊기가. 맞아요. 5년간 몇 년간을 안 봐도 그 주사위를 보는 순간 주사기를 보는 순간 또 한다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게 마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게 더 위험한 거는 네.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청소년 10대 마약 사범이 실제로는 5년 사이에 무려 6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결국은 유명인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그걸 보는 특히 아이돌들이 그러면 약간 영웅인데 맞아요. 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하고 연예인들이 하니까 뭐 그냥 나도 하면 예. 어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연예인들의 마약이 그만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이 마약 퇴치를 또 애쓰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지드래곤이 지드래곤, 예,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아니,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나 내가 왜 조사받는지 네. 모르겠다. 한번 보십시다. 했던 지드래곤. 예. 네. 이게 이분이 재단을 저스피스라고 아, 하는 대단하십니다. 재단을 출연을 예. 3억 원을 출연해 갖고 예, 본인이 고생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청소년 마약에 대한 모든 질문이란 책도 출간을 하고 네. 이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마약 하신 네.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시는 네, 겁니다. 의심받았던 사람이죠. 의심받았는데 지드래곤은 그런 경험을 살려갖고 네. 청소년을 위한 마약 퇴치 관련돼 이런데 힘쓰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지드래곤 같은 연예인은 사실은 평가받아야 된다. 평가받아야 네, 된다. 그리고 이런 지드래곤이나 유명한 아이돌 그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그렇죠. 큽니다. 좋은 영향. 좋은 영향, 예, 선한 예, 영향. 예, 그렇죠.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되지 예,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연예인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줘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약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절대 절대 안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베프님 예. 하면 진짜 어렵죠. 한번 철컹. 철컹도 예, 그렇고 인생이- 못 끊어요. 그렇죠, 예. 인생이 끊일 납니다. 정말 하지 마십시오.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신간별사님. 네. 우리나라 간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초에 네, 그 집무실 이전 명태균 녹취록 파일도 나오지만 네. 이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음흠. 그게 여사의 기획이거든요. 집무실 네. 이전이. 이때 한번 그 저 잘못 길이 낚이니까 네. 완전히 그 권력의 성격이 결정이 돼 버렸어요. 여사의 섭정 체제와 거기에 빌붙고 아첨하는 간신들. 네, 이게 정권 초에 권력의 성격으로 굳어지면서 나라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 보는 어떤 간신들 아니면 뭐 충신들이라고 표현하기 뭐 하지만 저쪽이 힘이 있는 곳이구나. 금방 눈치를 채겠네요. 예, 밑에 사람들은. 예, 알아서 곡하가세 지록이만 예.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인수위 시절에 TV 토론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지금 용산 이전 이거 문제 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나하고 맞붙고 떠들어댄 사람들이 오늘날 보니까 그 사건이 윤핵관의 진용을 갖추는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저 거짓말하는 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이런 어떤 그 그룹들이 경쟁을 해서 네. 제 1열, 2열을 형성하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권의 어떤 그 비극사가 그 시작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때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그게 움직임이 있었다. 그거는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네.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네. 여사가 청와대가 그냥 안 들어갈 거야 이래 얘기하거든요. 네. 딱 잘라 단호하게.
그 이야기가 저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대로 관철이 돼가지고 네. 아주 국정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하는 아, 네,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시발점을 형성했다. 예. 결국 거기에 또 달라붙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면서 법이란 법은 깡그리 위반하는. 그렇죠. 야, 이게 한번 길이 이렇게 닦이니까 그렇죠.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돼요. 법이 필요 네.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그렇게 보이니까 다 그렇게 따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그 얘기 한번 사태에서도 해보시죠. 예. 마찬가지인데 네. 명태균 씨 스캔들이 있고 나서 약 한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네. 대통령 이제 담화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 담화가 또 집권 후반기를 다 결정지어 버렸어요. 아, 그 담화가. 예. 저희가 보는 가장 역설적 현상은 뭐냐면은 네. 이 대통령 담화가 있고 김건희 1인 체제, 김건희의 힘과 영향력은 무시무시하게 가공할 정도로 더 강화가 되고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대통령 담화는 그걸 기정사실화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긴가민가 모호한 부분이 선명해지면서 네. 여사의 나라가 됐다. 음흠. 그러니까 우리 여사의 겨울왕국이 이게 아주 확실하게 굳어져 버린 게 난 대통령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적어도 권력 내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무섭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도 말하지 못. 대통령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까지도 뭐 그래 보입니다. 예. 말 못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태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전화기 다 주고. 자, 그 명태균 뭐 또 다른 의미의 간신으로 보이는 명태균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어요. 근데 뭐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본인이 구속을 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구속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속하면은 뭐 가서 있다 오면 되고 나중에 어디다가 치워버린 파일 기억날 수도 있고 말을 묘하게 하고 흔들려요. 이래저래 말이 바뀌어요, 계속 네. 조금씩.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예.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구속 영장 청구 전에는 직전까지 네. 여사를 믿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래 보였어요. 예, 예.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여사밖에 없다. 예. 이 집착이 있다. 음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네. 그게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사한테 메시지를 넣었다. 메시지를 넣었습니까? 예. 살펴달라고 했겠죠. 좀 도와달라.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와 여사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말하자면은 여사를 통한 권력의 꿈을 명태균이가 너무 이걸 갖다가 일종의 과대망상 수준으로 갖고 있다 보니 네. 여사하고 본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이런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끝까지 여사를 믿고 끝까지 여사를 하하.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순수성과 충성심을 보이는데 근데 이런 여사 신드롬은 난 이건 여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사 현상. 예. 묘하게도 지금 국정 전반에서 보여지는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네. 대통령을 공격하지 여사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기자의 의원이. 질문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통화하고 예. 공천을 상회했냐예요. 예. 근데 이준석의 답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웃기고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사는 빠지죠. 빠졌어요. 빠져요. 예. 자, 지금 이준석, 명태균이 구속 직전까지 또는 지금 이준석 의원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 공통점을 보라고. 네. 이 여사의 겨울왕국에 살고 있다는 또 자기들은 거기에 일원이라는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야, 그러고 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보니까. 네,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아하. 그리고 대통령은 건드려도 여사는 안 된다. 못 건드린다. 못한다. 명태균이 이제 장의선의 취재 편의점하고 동아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 대통령은 까면 안 된다. 2년짜리밖에 안 된다. 네. 5년 정권 감당 못할 인물이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여사에 대해서는 네. 못 건드려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여사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그 세븐 스캔들이라고 나 지난 주말에 그 책을 다시 봤다고. 세븐 스캔들요? 그건 녹취록을 스토리라인 책으로 낸 거예요. 아, 예. 소설체로.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예. 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읽히더라고. 이 작금의 사태에 비춰.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사에 대한 끊임없는 이명수 기자의 번민이 나와. 아.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사를 배신해 말어 끝없이 고민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런 여사 현상 이거를 저기 뭐 실체가 뭔가 어느 정도 또 이명수 기자가 봤을 때는 여사가 또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흔들리지. 나의 영혼을 진동시켜. 그래서 이게 여사 현상 중에 하나로 이명수 기자가 공익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렇죠. 와. 그러다 끝내 넘어가진 않았어. 그게 네. 명태균과 이명수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었겠죠. 바로 여기서 나온 요 거야. 책입니다. 예, 세븐 스캔들 이명수.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이 실체를 규명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윤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여사 현상은 네.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여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수없는 사기와 기만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서도 새로운 자기 사람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그 와중에 사람을 장악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런데 저 세븐 스캔들에서 상당히 실마리가 잡히는데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수 기자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예. 동생 나한테 와 1억 줄게. 돈 줄게. 그 얘기했었죠. 이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려. 그걸 반복적으로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에 약해. 이 사람은 명예욕에 약해. 이 사람은 돈에 약해. 이런 부분을 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편이거든.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이런 어떤 기질이 있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걸 보는 거죠. 여사는 인간의 한계를 봐요. 한계점을 보는군요. 그럼으로써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도 지가 뭘 알아 무식해서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오빠 무식해. 뭐 메시지 다 드러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보는 걸 본다고. 그 맥락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죠. 김건희 여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남들이 못 보는 측면을. 예. 와,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간파한다. 네. 그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천재적이다. 이래가지고 줄을 세워 사람들을. 이런 여성이 딱 어느 날 영부인이 되고 용산의 한복판에 꽂히는 순간 예. 일대 평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집무실 이전을 해치우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어제 구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 현상이 또 드러난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여사를 믿어. 아하. 여사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하.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그래서 네.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네. 구치소 안에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리고 또 여사의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대목은 네. 이번에 창원지검이 그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가 창원 산당 개입 이런 것들은 일체 수사 대상에서 다 빼고, 그렇죠. 또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다 빼고, 오로지 정치자금법 그것도 창원 내에서 벌어진 일만, 그렇죠. 예. 예, 이것만 수사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실력이에요. 아까 얘기한 세븐 스캔들에도 나오지만 증인에 대한 모해 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출석하기로 한 증인을 빼돌려서 출석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세븐 스캔들에 쭉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국회 출석하기로 한 증인은 난 내일 모레 출석한다고 알고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때 대통령 후보도 되기 전인데 네. 야, 그 증인 못 나와. 못 나올 거야. 이렇게 못 나올 거야. 알고. 근데 본인이 지난주에 알고. 가니까 진짜 여야 합의로 출석하기로 돼 있는 그 합의가 깨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합의 한 걸 깬 거야. 합의 한 거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작 증인은 출석 15분 전에 취소됐다고 통보받았대. 예.
에면서 이명수 기자한테도 동생 누나 말 좀 믿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뭘 터지고 하면은 여사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위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흔들리는데 김 여사도 이튿날 다시 전화 와서 동생 위기 아니야. 이거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야. 와. 이러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법적 카르텔이 움직여가지고 딱딱딱딱. 감쪽같이 사건이 프레임이 바뀌어. 뭐 뒤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김 여사는 와. 법적 카르텔을 다룰 줄 알아. 다룰 줄 안다. 그게 창원지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존재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치 카르텔까지 생겼으니 이게 자, 지금 어쨌든 좀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는데 뭐 김건희 여사를 믿고 마지막까지 문자 메시지 또 그 범민이 보이더라고요. 말해버릴까 이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아예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랬는데 지금 구속이 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게 의원님 보실 때는 끝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다 또 부로 추가 폭로를 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중 감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하. 자기는 이 와중에서도 본인의 권력욕을 민낯으로 드러낸 명태균 씨가 네. 그래도 자기의 레드라인 내 품격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사와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심은 했으니까 저기 들어갔겠죠. 예. 예. 했는데 예. 혹시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구속까지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아니 김소연 변호사 등등 얘기 들어보면 구속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변호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는데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흔들리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예. 나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날 버릴까? 버릴까?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딸 막내 얘기 맨날 하잖아요. 딸 얘기. 그 이름까지 뭐 전 국민한테 다 예. 공개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언론도 그건 조심해줬어야 네. 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이중 감정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보면은 뭐 소리 벅벅 지르는 명태균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마음속에. 네, 그러면 그래서 확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스스로 남겨놓는 게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폭로할 장치를 아직까지는 마련해 놓은 거를 네. 지금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는데 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구속되고 뭐 하면은 나는 뭐 처벌하라 심판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죠. 그런데 저 어떤 저기 구속영장이 이제 새벽에 발부될 때 저 사람들의 지금 신경은 나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네.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압박감은 밀려오지. 그러는 가운데서 권력자는 내 심정을 지금 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구속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녹취자를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한 바가 있고요. 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 자료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뭔가 정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한 녹취 이거를 또 점검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녹취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요. 네. 명태균 씨의 최대 실착은 네.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거라고 봅니다. 무료 변론한다고 하긴 하던데요.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서로 제가 무료 저도 다른 변론하겠다고 얘기긴 난리예요. 한데 제가 변호사잖아요. 네. 무료 변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변론을 다른 얘기 김소연 변호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무료 변론이 뭔가 지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리고 구속 사건이면 변호사 비용도 이제 뛰잖아요. 많이 더 뛰죠. 어렵죠. 많이 뛰죠. 네. 그런데 이 김서연 변호사가 네. 스스럼 없이 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얘기를 너무 많이 악의축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선임한 걸로 돼 있는 걸로 보고 참 문제는 김소연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된 명태균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 순간 이준석을 때리는 거거든요. 네. 또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이게 뭐 명태균 씨는 지금 변호사한테도 농락당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아니 이준석과 명태균의 이런 치명적인 균열은 이제까지 없었거든. 네. 그런데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게 뭔 꼴이야? 이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분열될 필요가 없고 저는 그 두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갖고 있거든요. 네. 분열되면 다 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다 까지죠. 예. 칠불사 회동부터 그 진상 다 까졌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제 까졌잖아요. 저기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히 폭탄이에요. 아하. 지금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궁금할 정도야.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 파일이 이제 확인돼 버린 건데 네네네. 우리가 한 2주 전에 대통령실이 이제 그 저 담화가 있고 그 전에 저 뭐 이준석 대표가 다 한 거다. 저 대통령 전화는 덕담이었고 의미 없는 전화였다. 그때 김영선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한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자 네. 이준석 의원이 격분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다. 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흘러나온 얘기가 썰이 두 개였어요. 이준석 파일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파일은 있다. 엄청 많이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확인이 돼 버린 확인시켜 거야. 줬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알아요. 네. 기자들이 그 파일 있어요? 그거 육성 녹취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엄청 질문에 들어오는데 그때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했거든. 예. 단지 뭐 구글에 자동 저장된다. 뭐 이런 정도라면 자동 저장이 뭐냐? 그리고 언제 썼던 휴대폰이냐? 네. 이제 추가 질문이 뭐 그 나올 법한데 딱 입을 닫았어. 그거까지만 얘기해요. 내가 다 저장이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다 저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필요하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내용이 다 다 봤대요. 최근에 한 번 더 보니까 웃기더라.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파일은 실존한다. 네. 그리고 여차하면 다 까겠다. 어제 이 두 개 메시지가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좀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하셨지만 이준석이 참전한 결과가 된 거예요. 제가 느낌에는 명태균도 갖고 있지만 이준석도 지금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그 녹취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은 이제 카드 같은 게 없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김여사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준석 의원은 자기 보호를 위해선 깔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김여사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 저기 여기에는 신용한 파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환 교수. 예. 서원대 교수고 저기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낙선한 사람인데 네. 그 저기 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증언을 했는데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 교수는 자기 파일 까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결정적인 거 아니면 까식거리는 안. 까지 않겠죠. 아, 그죠? 알겠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네. 자기가 보기에 까식거리지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에 그 작은 퍼즐들은 되거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한번 언제 전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무심코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사가 예. 그 옆에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준석이니? 친한가 봐요. 뭐 말이 조금씩 달라요. 네. 준석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네. 준석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다고. 네. 그랬는데 여전히 이럴 때 보면은 여사에 대한 이준석 의원 생각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요. 그게 가장 궁금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사 현상에 물려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명태균 녹취로 까진 것 중에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현대 뭐 두산 오는 거를 명태균 씨가 일정을 미리 알았다는 미리 알았고 기자단보다 훨씬 전에 알았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박완수 지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보세요. 이게 바로 여사의 존재감인데. 네. 자, 제가 아까 저 세븐 스캔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정대택이라는 그 김 여사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국회 출석을
여야가 합의해놓고 엎어버렸는. 네. 그래가지고 서영교 의원을 찾아와가지고 국회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취소시키자고 합의 번복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던.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물의 하소연을 했던 그때 행안위의 국민의힘 간사가 누구냐? 누구죠? 박완수입니다. 박완수 의원 전 박완수 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지사,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완수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이미 나오려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하고 예. 언론사에 그걸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준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실세 중에 실세 윤한홍을 제끼고 자기가 경남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박완수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 건 진술들이 있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남도지사를 간 거예요. 그 경남도지사는 저기 대통령 자기가 오는 거 영접하는 하는 정보를 명태균한테 준 거예요. 지금 그래 맞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대구와 부산에 대통령이 왔을 때 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비 후보자 저기 돈 갖다 바친 네.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저기 대통령 있는 행사장에 가서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네. 이게 다 그때 당시 여사의 예. 그 저기 사기 행각을 같이 온몸으로 방탄으로 막은 그 사람들이 결국 출세하고 네. 도지사 되고 또 대통령 오는 정보를 갖다 명태균 알려주면 명태균은 그걸 이용해서 예비 후보자한테 정보를 주고 이야. 주식 사라 그러고 그렇죠. 지금 그거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연결할 수 있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란 걸 네. 딱 하면. 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사의 겨울 왕국이 아니고 뭡니까?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실체는 예. 김 여사의 그림자예요. 김 여사의 겨울 왕국입니다. 그 그러니까- 잘 나가던 윤한홍 의원조차 핵간 중에 윤한홍도 박한수 김건희 여사 속 사람이라고 보이는 박한수한테 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김건희 여사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왕국인데 거네요. 예. 그 다음 이제 그 업보는 국민의힘인데 네. 그 여사에 줄 서고 온갖 아첨해가지고 공천받은 놈이 도대체가 이게 다냐? 네. 더 없냐? 예. 이런 어떤 의구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쏟아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예. 저기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 수정안을 냈잖아요. 네. 거기에 저기 수정안을 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전부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접촉해가지고 혹시 공천 개입은 들어가는가? 아, 어. 그거 상당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는가. 남느냐인데 공천 개입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그 수정안 된다는데 뭐가 들어가? 좀 더 이런 많다는 걸 거죠. 탐문하고 다니는 거야. 의원님 말씀은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또 정부 인선입니다. 정부 뭐 인선까지 장관이라든가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 기관장들. 아하. 네, 그러면은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지금은 명태균 쪽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과거에 이종호 녹취록은 벌써 잊혀져 가고 있어요. 아,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정호 것도 끝나버릴 그때 경찰 느낌이에요. 인사, 예. 저 징계도 백혜령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도 빠져 그다음에 있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예. 용산으로 영전되고, 예.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이거? 이종호 파일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뭐 저기 국방부 장관, 장관 김용현. 예, 해병대 뭐 이런 얘기까지도 거의 숱하게 나오는데. 그 사건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다 뭐 김종대 의원님의 합리적인 추론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 연관성이 없을 수가 이종호와 없다. 김건희를 어떻게 떼놓고 생각합니까? 없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떼나요? 자, 하나 좀 그러면 어제 좀 보도된 것 중에 이준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구청장하고 뭐 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청장 시장 이게 김태우 구청장은 또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뭐 재보궐선거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까지 김건희 여사에 관련이 돼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관계된 거를 맛배기로 까는 거예요. 아, 요런 거. 김태우 이런 건 사실은 뭐
딱 드러나서 그렇지 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네. 알다시피 사면까지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전 망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망했습니다. 예. 그거를 알만한 거를 하나 깐 거다. 그렇죠. 이준석. 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계속 윤 대통령 때리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도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예,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가르마를 타고서 하는 얘기니까 네. 진짜는 아직도 안 나온 안 것 나온 같다.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파일은 존재한다. 있다. 예.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의 진 면목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파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아, 야, 이게 저는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또 발견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오, 요 우리 김종대 최강 디펜스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니 뭐 토마토가 더 큰 기여를 하셨죠. 하나 아이고, 안 보내드립니다. 다 짚어보고 지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강혜경 씨가 뜻밖의 인물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시죠? 허경영이요. 허경영 허경영 맞아 씨. 맞아. 예, 그것도 명태균하고 허경영 씨 두 분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또 저쪽 사진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죠? 참. 아, 이 건에 재밌네요. 대해서 내가 네. 뭐 할 얘기가 없는데 네. 허경영 씨는 최근에 사람이 좀 점잖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네, 아주 네, 그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거는 많이 네. 좀 걷어지었더라고. 네. 그러면서 허경영의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기본 토대를 만드신 분이야, 이분이. 이분이 얘기한 아동수당, 공약. 출산수당 다 됐어요. 다 됐어. 나중에. 결국 허경영 말대로 다 됐다고. 네. 그때만 해도 허황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불과 몇 년 지나서 다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허경영 씨가 또 돈이 많아요. 네. 고향에 살아요. 그 하늘궁인가요? 뭐 네, 하늘궁. 예. 거기에 명태균 씨가 갔다는 거예요. 아. 아마도 이 사진도 거기서 찍은 거기서 거 찍은 아닌가 거겠죠. 이런 허용호지 생각이 한다고 드는데. 하니까. 예. 그러면서 목적은 이재명 후보 저격수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격해라.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증거 비싸게 들은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받았던 거 명태균 네. 돈 봉투 500짜리 2개 네. 이게 뭐 과자값이라고 500짜리 2개라고는 확인 안 됐습니다. 두 차례인데 500짜리 한 하나는 번은 500이고. 봉투가 있었고 본인 주장은 뭐 교통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자값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가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 똑같은 사건이 똑같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제 선고됐습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 네. 10만 얼마인데 이거 똑같아요. 그 뭐 인식 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밥 먹이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거 공직선거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는 500만 원 나가고 똑같은 공직선거 위반이에요. 같은 선거에다가 돈 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처벌돼야 되는데 이거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이제 강혜경 씨는 법카 얘기를 하는 네. 거고 김혜경 씨. 김혜경 씨.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자기 돈을 준 것 자기도 같은데. 현금. 요거는 이제 그런 출처는 다르지만 네. 무엇이 같느냐 하면은 선거 때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부한 거예요. 사준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네. 돈을 쓰면 불법이거든요. 법입니다. 그런데 10만 5천 원 가지고 지금 150만 원 150만 벌금까지 간 것도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준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더 확실하거든. 여론조사 다 해줬잖아요. 예. 예. 더 확실하고 더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네. 이거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같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다음에 시기도 비슷해요. 그렇죠. 2021년 9월이면은 예.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거의 결정됐을 예. 때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 직전이지만은 이제 경선 막바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잘 봐달라고 준 돈이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선거의 불법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김건희 여사의 겨울 왕국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왕국이
쭉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겨울 왕국이 그 애니메이션에도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애니 영화고요. 예,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저기 벚꽃이 피기 전에 네. 목련이 피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나라가 그나마 지금 거의 절단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다. 늦어도 목련이 피기 전에는 해결돼야 된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제가 역설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을 2년 반을 더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 할 말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국정 공백이 있다, 뭐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줄레줄레 말들 하는데 제발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국민만 믿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하도 안 따라오니까 촛불 그 지도부가 찾아가가지고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 제발 좀 탄핵안 내라. 국민들이 우리만 믿고 가라. 이렇게 막 호통치고 그러니까 막 우상호, 박지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저기 화급히 놀라가지고 네. 사과하면서 탄핵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도 보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정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법과 행정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가치를 믿는 것이지. 아니 법 때문에 안 되고 행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나열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법률가하고 행정가 하지 뭐하러 정치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그런 너절너절한 이유를 대면서 2년 반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그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 네. 그 방법이야 뭐 하얀지 탄핵인지 뭐 다 테이블 위에 꺼내놓을 수는 있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양심이 있으면 말이에요. 네. 국민 지금 60%가 임기 단축하거나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학 교수들 학생들까지 나서는데 시국 선언하고 있습니다. 맨 앞열에 있어야 될 정치인이 왜 뒷열로 슬금슬금 도망을 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로지 큰 역사와 국민을 믿고 반듯하게 가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다. 네.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겨울왕국과 그 타개법 김종대 의원하고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많은 분들 좀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상당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방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박영식의 영식당 또 김한매 사생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 격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무진영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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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골프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8년 만에 골프채 다시 잡았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외신들이 이것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평론가님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 유력 일간지죠. 봤군요. 예, 야. 텔레그래프 예. 또 시사 주간지죠 미국의 네. 뉴스위크 그리고 CNN 뭐 홍콩의 온라인 미디어 다 봤어. 바스틸레 정도도 네. 보도를 했는데 그냥 되게 팩트 위주예요. 근데 이 팩트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도해줬네요. 트럼프의 복귀에 대비해서 골프 강이니까 트럼프가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네.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보도가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8월부터 이제 계속 골프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8월부터 네. 이미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8월부터 쳤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했잖아요. 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8월이면은 7월 21일 날 바이든이 후보 승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한창 해리스 바람이 불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류 언론을 통해서는 다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던 다 그렇게 시점. 저희는 사실 세계와 K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리아 교수님도 일리아 그때 교수님은 계속 일관되게 그냥 트럼프였어요. 계속 얘기를 계속 했었죠. 트럼프라고 예, 트럼프가 될 말씀하셨어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예, 그때 해리스 그때? 바람이 불 때 해리스가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전국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을 때고 경합주에서조차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네. 외교 정책이란 1도 없고 외교 철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골프를 시작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래서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오보가 됐어요. 외신들이 전체 오보입니다. 와, 우리 힘 셉니다. 우리가 오보를 만들어 줬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외신 보도가 결국은 오보가 됐는데 골프님 트럼프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 친다. 그 말도 웃기지만 그게 대비가 됩니까? 골프 친다고? 그럼 골프만 치죠. 골프 선수를 그러면 대통령 만들죠. 대비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 저기 질문 자체가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예. 말이 됩니까? 트럼프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고요? 이거는 뭐 골프를 친다고 해서 트럼프랑 갑자기 뭔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예, 트럼프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자기만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이익만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그 우리가 아베 신조의 네. 그런 예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아부를 해도 안 아무리 됩니다. 골프를 쳐도 일본에 뭐 특별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 이번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때 아베가요. 아베가 골프 치고 옆에 운전까지 네. 해주고 난리 나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된 지 9일 만에 뉴욕 타워로 날아간 네, 사람이 아베 맞아요. 500만 원 상당의 금 골프채를 들고 네. 와서. 네. 그래서 물론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도 짚었어요. 아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정말 가까워져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그 아베의 그 모델을 따라서 할 거다. 메르켈처럼 안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처럼 이렇게 정말 사무적으로 대하는 롤 모델은 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트럼프는 일본의 그러니까 아베의 일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훨씬 친밀했죠. 네. 예. 그렇죠. 이 지금 오늘 댓글 이거 하나 이거 소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창근님인데 국방비 걸고 골프 내기 한번 해보면 저요 못 이깁니다. 트럼프는 싱글 플레이어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보기 플레이어라고 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못 이기는데 하여튼 그런 댓글 그게 말도 안 되는 대비인 거예요. 골프를 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고
지도자 대 지도자지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볼 때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그건 너무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일본에 가서 돈가스 먹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미국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 외교가 아니라 그냥 실패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렇죠. 노력이지 시도지 뭔가 이번 개인- 에이펙 지금 G20도 지금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엔 바이든을 또 만난다고 하거든요. 평론가님 인상이 안 좋은데 어떻게 바이든을 이렇게 만나는 게 맞습니까? 의미가 없죠. 바이든이 뭔데요? 그러니까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혹시나 자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형님이었으니까 잘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국가 대 국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봤을 때는 트럼프잖아요, 이제. 당연하죠. 바이든을 보면 트럼프가 아유, 그저 사람 인간 괜찮네 이래 안 합니다. 아직도 바이든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권력은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약속을 하든 트럼프가 들어서 그거 다 뒤집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뒤집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런데. 우리 박지훈 저 변호사님이 차라리 대통령을 하시는 게 저는 대통령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개인적인 같습니다.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좋겠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 뭐 인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대표로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생각해야 되는 저는 답답합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실은. 건가요? 네, 그런 그래서 건가요? 이렇게 한미일이 또다시 뭉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지금은 걸. 없죠. 그러니까 온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일본도 상황 안 좋아요, 그 사람. 어제 이시바 이시바 안 좋아요. 총리도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일단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왜 첫 번째 임기 때 not 오바마, no 오바마 했죠. 이번에는 들어오면 딱 뭐 할 것 같아요? no 바이든, not 바이든이에요. 당연하죠. 뒤집힐 거예요 다. 다 뒤집힐 겁니다. 얌프 유님께서 대통령 혼자 인맥 관리하러 갔냐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죠.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겪을 어떤 그런 것들 공포감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다뤄보죠. 외신 이야기. 뉴스위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하나 달았었는데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뭘 하나를 빼버렸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빼버리고 제목이 보니까 홈 트루스 이게 뼈아픈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국내적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요거 짧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아니 이 저 뉴스위크 이 보도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요 나올 당시에 제가 요거를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다 국내적 진실이라는 그러니까요. 제목으로 내보냈어요. 네. 트루스. 홈 트루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 언론들은 그런 얘기였어요. 북한 파병 문제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적 어떤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중요한 현안들에 더 매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뉴스위크 당시 원문을 봤었거든요. 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뉴스위크가 되게 그냥 나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아하. 붙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인터뷰가 이상한데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라면은 왜 날카롭게 뭔가 비판적으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의제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기자라면 맞는 거잖아요. 원래 뉴스위크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같은. 근데 그런 질문들이 빠져 있어서 빠져 저는 있는데. 살짝 의심을 했던 게 질문지 자체를 또는 말을 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를 미리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물론 그 사이사이의 뉴스위크는 그래도 좀 짚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성을 우대해주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내각의 여성들의 비율이 거의 굉장히 없죠.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딱 지적하는 대목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저출산 대책과 함께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놓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5명의 남자 참모들을 옆에 두고서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위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지난달 16일 날 있었던 인터뷰인데 네. 요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뉴스위크 CEO하고 편집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상한 부분이었던 이례적이죠? 것 같아요. 예.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추정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데스크 측에서 이 사람을 검증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편집장까지 가서 직접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아니, 않았을까? 우리 대통령이라고요. 우리 대통령인데 논란의 확인을 인물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대신에 예. 확인을 받아야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제 뭐 교수님 짧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2기 행정부 구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기 행정부 일단은 뭐 하나하나는 또 우리 평론가님한테 좀 짚어보고 인선들 큰 틀은 아마 바이든 지우기 일로 가는 거겠죠 아마도. 첫 번째 바이든 지우기, 네. 두 번째 일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강력하게, 훨씬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일기 때 그래도 트럼프가 아직은 미숙한 것도 많았고 그렇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면 이제는 다 완벽하게 파악했고 지금도 이제 임명하는 그 인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공화당 쪽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의 개인의 그렇게 충성파예요.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야. 트럼프가 그냥 마이웨이 아하. 하겠다라는 징표라고 볼 수 있죠. 공화당 사람도 좀 써야 되는데 뭐 쓰긴 쓰지만 대부분 트럼프 개인적 인선이 보이면 특히 한 명 한 명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머스크. 정부 효율부 위원장 수장 요게 됐는데 본인이 제안을 했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자리인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내각에 들어온다. 내각인가 여기가? 그렇죠.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의 정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와.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으면은 똑같죠 우리나라랑. 예. 위원회식으로 위원회로 할 예, 것이다. 정부 외부 밖에 두고 거기서 이제 조언을 얻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정치를 해요. 법을 바꾸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짓 따위는 안 합니다. 네. 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시행령. 예. 우리 예, 그러네요. 했던 적이 있지요. 예. 의회 따위는 지금도, 가뿐히 예. 무시하고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행령 정치라는 누군가와 똑같이 트럼프는 행정명령 그리고 내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서명할 행정명령이 지금 줄을 이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미 준비가 다 돼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기 때 트럼프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조차도 본인이 대통령이 설마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트럼프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그때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꾸려놨더니 트럼프가 늘 지적한 딥스테이트, 네.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가 무언가를 하려고만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막아섰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도 처음에는 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서 확실하게 자기가 속았다,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트럼프 뒤통수를 치던 수많은 공화당 인사들, 트럼프 내각의 인사들이 다 회고록을 써내면서 트럼프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일제히 이번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하고 딱 각을 세웠죠. 이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낙선하고 나서 먼저 꾸려진 게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는 걸 먼저 네. 만듭니다. 여기서
일을 간 거죠. 내가 다시 복귀할 때 대비해가지고 내 정책도 다 만들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 말 그대로 트럼프 충성파들을 쫙 골라내는 작업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핵심 기준은 뭐다? 내 말 따라가지고 내 말대로 그대로 실행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피트 헤그세스 이 사람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폭스뉴스 진행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비역 출신인데 나와가지고 그 평론가를 막 이런저런 트럼프 막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폭스뉴스에 발탁이 돼서 진행까지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갑자기 떡하니 국방장관에 이 앉히는 사람입니다. 거예요. 이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외교 쪽에 굉장히 방점이 찍힐 것 예. 같아요. 왜? 트럼프가 사실 외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가로막혔었거든요. 네. 왜? 그 외교 전면에 트럼프일 때마저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한 그룹은 미국 외교협회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거야라고 하면서 온갖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 기업가들 수천 명으로 구성된 네.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늘 비판하는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들을 손질할 수 있는 외부에서 네. 오로지 트럼프 말만 듣고 기존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주로 포진이 쫙 될 거라는 거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 중에 외교안보 라인도 사실은 기존의 장성이나 군인이 아니면 지금 딴 사람들 막 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희 우리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우리는 방위비 이런 거고 전쟁 부분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안보 그룹이 영향력을 못 행사하게 트럼프가 한다면 세계 전쟁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들이 많은데 안 미칠 수 없죠. 무조건 미치겠죠. 네,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외교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외교적인 부분을 노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 추구 네. 그런 건데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고 이스라엘도 어떻게든 할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외무부 장관으로 이제 앉힌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예요. 네. 마르코 루비오는 전통적인 보수층에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를 원래 너무 많이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새는 다시 108도로 이제 정반대로 바뀌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네. 근데 루비오는 전통적인 미국의 공화당의 보수의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러시아 엄청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루비오 이스라엘을 엄청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럼프의 이런 극단적인 노선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무장관이 아주 희미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희미한 지금 보면 루비오하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왈츠인데요. 이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인데.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뭔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는 트럼프가 가는 걸 좀 잡아준다는데 또 확실한 건 이 사람들 반중 강경론자잖아요. 둘 다. 맞아요. 이거는 아마 중국 견제는 이들한테 시키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 저는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성 공화당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네. 본인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기 때와 다른 게 트럼프 2기 때는 트럼프가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미 너무 희한한 게 트럼프는 재선 출마 불가능하거든요. 자, 미국은 지금 법적으로 두 번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맞아요. 됐어요. 한 한 번 해서 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트럼프 그냥 4년하고 끝나는 네. 거거든요. 벌써부터 트럼프 후임으로 내세울 지금 부통령 당선인이 된 벤스를 지금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벤스와 완벽하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얘기대로 가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내각들에서 내가 딱 믿고 내 사람들로 포진을 시켰는데 이들이 갑자기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둘까요? 저는 트럼프가 참을성이 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가만 거고요. 놔둘 예. 것이다. 지금 아마 공화당 내부적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네, 심각해질 거예요. 머스크가 7월에 트럼프가 왜 피격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1,800억 원의 자금을 내잖아요. 네. 그때 막 트럼프를 머스크가 공개 지지하고 나서니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막 만나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잖아. 그래서 이거 손질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야, 나도 안 그래도 그 내각 내부에 또는 기득권 내부에 어떤 딥스테이트 다 쳐버리고 싶었는데 너 나랑 생각이 같구나. 네. 그렇지. 야, 그러면은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거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그거를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미리 됐었던 거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머스크가 너무 나서고 있으니까 원래 정치계에 있던 정치인 입장에서는 외부 인사가 그렇게 나대게 되면은 꼴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르는 쪽에 힘을 실어줄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뭐 트럼프 그렇죠. 성격상 그렇겠죠. 말 안 듣는 그렇죠. 사람한테 힘쓸어 주지 않겠죠. 네.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전 의문인데요. 견제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트럼프 이걸 어떻게 견제하죠? 트럼프 4년간 해가지고 공부했고 4년간 절치부심했습니다. 와신 상담했을 와신 겁니다. 상담했을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경우가 좀 처음인데 얼마나 그 풀을 뭐 간을 씹어 먹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놓고 나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할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농담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건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예. 예. 트럼프 말은 그 어느 것도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공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공원. 근데 지금 무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교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교수님? 저는 약간 근데 메인스트림이랑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네.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흑백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원래 이 세상에서 24시간 내내 어떤 전쟁이든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물론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리한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뭐 인권, 정의 뭐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 누가 더 달콤한 매력적인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젤렌스키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한 거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젤렌스키의 승리의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는 비밀 사항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딱 트럼프 용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유럽에 있는 미군 대신에 우크라이나 병사로 대체해준다. 두 번째, 초토화된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땅을 부동산권 그리고 개발권은 미국에 넘어가 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돈만 앞으로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푸틴과 얘기를 해봤자 푸틴이 사실은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고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푸틴에게 개인적으로 호의를 베풀거나 아니면 푸틴을 좋아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냥 우크라이나 가져가 이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달리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바이든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 못 받고 전쟁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비밀 조항의 네. 전제 조건이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이기게 만들죠. 그렇죠. 네. 그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조건에 만족하려면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지원한 무기들을 러시아 본토를 확실하게 때릴 수 있게 그렇죠. 음. 허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확전이 되죠. 확전이에요. 전 세계 대전이 될 가능성이 확전이 있죠. 되죠. 예, 월드워. 예. 이 확전을 과연 다른 나라들 유럽조차도 과연 원할까? 원하는 이거는- 사람은 원하지는 그렇죠. 않죠. 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도 우크라이나 없어요.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 주는 순간 푸틴은 빡이 돌아서 속된 표현으로 네. 전략 핵무기 쓸 쓸 겁니다. 수도 있죠. 예, 쓸 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뭐 질문이긴 한데 근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무조건 지금 모든 정쟁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음. 예측이 불가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저는 할 개인적으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오히려 지금은 왜 양국 간의 교전이 더 활발해졌느냐? 음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되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토 그렇죠. 때문에. 협상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아, 확보하려는 맞아요. 예. 협상 테이블에 딱 앉기 직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이미 점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20%도 다 내놓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2014년에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 크림반도도 내놓고 가라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조건은 그거거든요. 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없어 얘기도 보이네. 젤렌스키도 거의 포기하는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쿠르스크 지역이 있잖아요. 원래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잠시 지금, 임시 점령하는 예. 거. 거기에서 5만 명 정도의 군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5만 명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북한군이라고 하죠. 북한군이 들어가서 그냥 푸틴도 알기로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이미 지금 전선이 있는 대로 이거 그 라인을 그 선을 긁고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최대한 쿠르스크를 다시 탈환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자라는 것 아.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군을 투입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확실하네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얘기 나온 김에 짧게 요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G20, G20 정상회담에 푸틴 안 갔습니다. 체포될까 봐 안 간 거예요? 러시아 언론에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얘기합니까? 푸틴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가면 모든 전 세계 위신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잖아. 집중 받을까 봐. 예, 시선을 그거는 돌리기 싫어서 아, 안 가주는 겁니다. 안 그렇죠. 가는 본인 야, 얘기예요. 니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목을 가로채는 건 좀 미안하니까 네. 니들끼리 해. 안 가줄게. 안 가줄게. 본인 얘기인데 배려를. 그게 예.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